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이한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대로 7, 8월 달에 우리가 테마형 애고 모의고사를 이제 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좀 받았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고전 문학입니다. 고전 문학의 이제 테마별 중에서 갈래론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문학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씩 이제 시간을 먼저 풀고 난 다음에 문제를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여러분 이제 그 안내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한정직과 문제 작품은 집은 다 가지고 다니기가 조금 힘드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프린트에 작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갈래에 대한 어떤 특성이라든지 설명은 이한정집에 이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한정집에는 이제 고전문학은 뭐 기출이 실려 있습니다만은 이제 현대문학은 이제 원문이 좀 길기 때문에 좀 생략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을 이제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이제 우리 잘 알죠. 이한정집 교재와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요걸 이제 좀 보고 이 책은 다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이 책이 없으면은 밑에 가서 아니면 조기한테 해서 이 책을 접수처에 좀 받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눠준 것처럼 이제 프린트는 두 개입니다. 고전 산문에 대한 이 갈래론에 대한 이제 설명이 좀 붙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앞에 프린트에 보면은 고전 운문에 대해서는 쌤이 이제 갈래에 대해서 앞에 이제 테마를 요점 정리, 키워드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다음에 고전 산문은 작품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산문은 바로 여기에 이제 요점 정리를 가지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론의 정리는. 자, 우리가 여러분 이제 공부를 이제 했는 거 알겠처럼 이제 고전 문학은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이제 뭐냐 이 말이죠. 그걸 먼저 기억을 합니다. 이 고전 문학은 글자 그대로 문법하고 같죠, 그죠?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 쓰면 강조했지만은 문학이 뭐다? 바로 이제 뭐하는가 독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 이제 교과에서 독서를 공부하듯이 문학을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독서를 공부하듯이. 그러면 이제 독서를 공부는 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독서의 특성 알고 있죠? 독서의 특성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다? 의미 구성 행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행위, 의사 소통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서, 문학과 같은 겁니다. 문학도 마찬가지로 뭐하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죠? 작품의 내 생각을, 작품에서 보고 느낀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 통해서 의사소통을, 국어가 바로 뭐예요? 의사소통의 매개체가 되죠. 그죠?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국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문학을 배우는 거는 이제 뭐예요? 독서의 목적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독서의 목적이 4개가 있죠. 그죠? 그 중에 정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문학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학 공부는 독서의 패턴으로 공부를 해야 문학이 쉽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수능을 할 때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렇죠? 수용. 즉, 그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쉽게 말하면 사실적 뭐 하는 거예요? 정보와, 그랬잖아요. 사실적인 바로 뭐예요? 독해와 추론적 독해만 하면 됩니다. 그걸 이제 감상한다는 것은 내가 내면에서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까지는 이제 수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능 자체가 바로 뭐예요? 문항 자체가 뭐예요? 바로 선택형입니다. 선다형의 평가 방법은 뭐를 측정하는 데 좋다? 지식과 기능을 측정하는 데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감상적 독해까지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측정 방법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래서 지식을 위주로 측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문학도 뭐만 공부를 하면 된다? 지식 위주로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지식은 사실에 해당하죠. 그죠? 일종의 객관적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냥 암기만 하면 됩니다.
작품이 나온 거. 왜 그러냐면은 작품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공부를 하면 되지만은 바로 임용 공부는 바로 뭐예요? 문학이 이제 2015 가정의 책을 바뀌었지만은 예전에는 문학 교과서가 보면 첫 번째 단원이 뭐였어요? 바로 문학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로 돼 있어요? 문학의 수용과 생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수용과 생산. 그러니까 책의 편제와 개편되는 과정을 잘 알아야 지금의 흐름, 맥락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유행을 안다는 거죠. 유행. 그러면 유행을 알아야 우리가 출제 흐름을 이제 예측하고 공부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음식도 옷도 노래도 그렇잖아요. 지나간 것을 부르면 썰렁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시대에 유행하는 패턴을 자꾸 익혀야 되는 이게 문화다. 문화는 자꾸 흘러가니까. 그래서 수용과 생산입니다. 수용과 생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이제 있다. 기본적인 많은 게 이제 어디에 해당한다? 문화가 진짜 감상적 독해와 창조적 독해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상적 독해와 창조적 독해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가 깔려야 돼요? 사실적 독해와 추론적 독해가 깔려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기본에 해당합니다. 또 문학은 당연히 추론적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표현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학은 뭐로 표현되어 있다? 바로 비유와 상징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일반적인 그런 정보 전달의 주장하는 우리가 바로 독서의 목적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다? 우리는 바로 뭐예요? 정보 전달과 주장 섞들 그다음에 상호 뭐예요? 사회적 관계입니다. 그거는 대부분이 언어가 뭐다? 바로 사전적 개념적 언어를 씁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은 의사소통의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소통에. 그렇기 때문에 애매어를 쓰면은 바로 뭐예요? 오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비유적인 단어를 쓰면.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가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학은 뭐다? 비유와 상징을 쓴다. 간접적인 표현을 쓴다. 근데 간접적인 표현을 이제 문학수로 주로 쓰니까 문학적 표현을 쓰면은 사람이 정서가 뭐야? 유해진다는 겁니다. 왜 근데 직접적인 감정 표현을 안 하니까 관계가 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상대에게 바로 아픔을 주지 않으니까, 그렇지, 갈등을 야기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원만해진다. 그래서 이제 문학적 표현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문학적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조상들의 말문화이라면은 간접적인 우회적인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것이 바로 문학적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문학적 표현. 알겠죠? 그걸 머릿속에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임용을 할 때는 수용과 생산입니다. 생산은 바로 뭐다? 수용하고 생산하려면 수용한다는 자체가 내면화죠. 내면화. 문학엔 주로 감상적 독해와 창조적 독해가 있으니까 감상적 독해의 기본 핵심 용어는 뭐라 그랬어요? 공감과 감동이라 그랬죠. 공감과 감동.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작품을 읽을 때는 그 시적 화자나 서술자, 인물하고 감정이입을 하는 겁니다. 공감과 감동이니까 감정이입을 해서 내 많은 거야. 삶과 한다? 조응을 해보는 겁니다. 그치? 성찰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내면화라 그랬죠. 그 다음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 사람의 작품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인물의 삶이 들어있죠. 사람의 이야기니까 그 사람의 바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아까 독서는 두 번째 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 문제 해결 행위라 그랬죠. 첫 번째가 의미 구성입니다. 그 의미 구성이 내면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자기의 삶하고 그 작품하고 많은 게 재구성해 보는 겁니다. 자, 의미 구성이 나오면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요소가 뭐다? 텍스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학이니까 우리는 작품입니다. 그죠? 작품. 그 다음 플러스 뭐라 그랬어요? 나죠. 그렇지? 독자의 독자 딱 하면 뭐라 그랬어요? 배경 지식과 경험이라 그랬으면 그걸 이제 섞어서 제3의 방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제3의 방법을 그게 이제 작품의 해석. 근데 그 제3의 방법을 만들어낼 때 자의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그 작품은 그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가치가 투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작품을 배운다, 지금의 작품을, 저는 시대에 저선 작품을 배운다는 것은 그 작품 속에는 오늘날에도 통용되고 있는 뭐가 있다? 가치, 보편적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편적 가치. 그 가치를 향유하는 것이 바로 문화다 이 말입니다. 문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학은 본질적으로 뭐다? 문학은 무슨 예술이다? 언어 예술이다. 본질이라 그랬죠. 그걸 언어 예술이란 말 속에는 문학은 다 가치가 있단 말이야. 가치. 그러니까 옛날 작품을 왜 배우느냐?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가치가 그 문학 작품 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가치를 배우면은 내 삶이 고양되고, 그렇지? 사회 공동체 의식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문학은 또 뭐예요? 언어 예술인 동시에 또 무슨 예술이다? 문학은 바로 문화산물이다. 그렇지? 그렇잖아. 문화산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문화를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 문화를 개성해서 발전시켜서 바로 그걸 전성해 줄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러니까 그 작품 속에는 그 작가의 가치가 들어있고, 그렇지? 그 사회의 문화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문화가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 문화를 내가 지금의 내 문화, 그러니까 문학은 이제 맥락 수업이라 그랬지. 작가가 창작 당시의 맥락과, 그렇잖아, 수용자인 나의 맥락이 다르단 말입니다. 사회 문화적 맥락이 다르다 이 말, 그렇지? 그러면 그 다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현대의 가치에 맞게끔, 현대 구성원의 보편적 가치에 맞게끔 재구성한다는 겁니다. 재구성한다 이 말. 재구성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야? 문학 공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내가 당면한,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당면한 뭐예요? 문제 해결에 대한 뭐를 제시한다? 바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창조적 독해가 되면 그게 생산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학은 수용과 생산을 배운다는 것은 내가 그 작품을 통해서 내 삶과 그 작품 속에 있는 인물의 삶을 서로 뭐한다? 조응하는 겁니다. 그렇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성찰하는 겁니다. 성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당면한 내 문제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해결 방안을. 그러니까 문학은 전부 다 직접적인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간접. 자, 표현 자체가 간접이죠. 그죠? 그러니까 해결 방법도 간접이에요. 문제 해결은 사람이 하는 거지만은 그 사람이 그 해결할 수 있도록 의식 변화, 태도 변화를 주는 게 바로 뭐다? 문학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문학적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은 뭐야? 독서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잡고 공부를 해야만이 바로 문학이, 임용 문학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는 수능 문학이 아닌 임용 문학이라는 걸 머릿속에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 이거는 임용고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주체가 바뀌고 평가 영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똑같은 문학 작품이지만은 이 사람은 수학 능력을 배우는 거고, 그렇지? 이 작품을 교수할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학생들한테 이 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야? 바로 어떠세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관점이.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교수법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지? 교수법이. 학습 목표가 연결된다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보는 방식으로 문학을 이제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우리가 항상 강조했죠. 그 성격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에도 우리 교과도 보면은 뭐 하나 편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목표, 성격 이렇게 돼 있단 말이겠지? 그 다음에 뭐는 내용 체계, 그렇잖아요. 그 다음 교수법 평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과가. 우리가 이 방법대로 공부를 합니다. 왜? 이 방법이 지금의 우리 시대를 사는, 그렇잖아. 대한민국의 교육에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좋다고 국가가 정해서 그렇게 가르치라고 포맷화 시켜 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돼요?
바로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시험의 성격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학의 성격을 먼저 알아야 된다. 즉 문학 중에서도 여러분마다 임용문학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임용문학의 성격. 알겠죠? 교과가 그렇게 체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내가 지금 우리는 뭘 배웁니까? 고전문학을 배우고 고전문학 중에서 뭐 하는 거야? 고전 운문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전문학의 학습의 목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목표. 그럼 교과 방식대로 공부. 지금 우리는 교과잖아요. 국어 교과 안에는 바로 몇 개 과목이 있다? 5개가 있단 말입니다.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5개 교과가 이걸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그 과목은, 그러면 문학은 그 5개 국어 안에 한 과목일 뿐이에요. 한 교과일 뿐입니다. 교과. 알겠어요? 그걸 독립해서 그러면 국어라는 전체의 틀 안에서 문학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문학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임용시험 문학의 성격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격.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목표를 기억을 하고, 그럼 목표는 이제 대단원의 목표가 있어, 과목의 목표가 있을 거고, 그렇지. 소단원의 목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목표는 자꾸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진다. 그러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내용 체계가 있단 말입니다. 내용 체계. 그 중에 이제 오늘을 배우는 게 바로 뭐다? 바로 고전 문학입니다. 고전 문학 안에 또 하위 갈래인 고전 운문이 있고 고전 산문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고전 운문의 안에 또 뭐가 있다? 하위 갈래에는 고대 가요가 있고 향가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근원이 되는 민요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고려 가요가 있고 그렇잖아요. 악장이 있고 그 다음 시조가 있고 가사가 있고 잡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흐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 속에는 전체 속에 지금 뭘 하느냐. 그렇잖아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과 내용 체계를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 공부를 쭉 해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책 안에 다 있죠. 그렇죠. 한 장짜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걸 다 머릿속에 담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 체계를 먼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다? 우리가 교과서에 만한가? 국어 1, 국어 2, 국어 3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국어 1 안에는 바로 5개의 또 단원, 대단원이 있고 그 대단원 안에는 또 소단원이 2개씩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그 내용 체계를, 그러면 내용 체계는 이거 이제 독서를 할 때 배웠죠. 독서를 할 때 보면은 바로 뭐를 이제 알아야 된다? 목적과 뭐에 따라서 글의 유형, 주제에 따라서 뭐가 정해진다? 담화 관습이 정해진다 그랬죠. 글의 구조와 담화 관습이 바로 형식상의 스키마입니다. 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글의 구조와 뭐가 정해진다? 전개 방식이 정해진다.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요소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고전 문학은 첫 번째 머릿속에 분류하는 문학이라는 것은 갈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갈래. 그렇죠? 우리는 갈래별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갈래별로. 그렇죠? 문학은 갈래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갈래. 알겠어요? 문학의 글의 유형은 바로 갈래입니다. 갈래. 그러니까 독서는 글의 유형이라고 하지만 독서와 작문은 그렇잖아. 그 다음에 화법은 뭐라 그래요? 바로 뭐의 유형이라고 합니까? 화법은 용어가 뭐예요? 독서와 작문은 글의 유형이라 하지만 화법은 담화 유형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랬잖아. 문학은 문학 갈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과별로 쓰는 용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용어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시험의 키워드입니다. 채점 요소가 된다 이 말. 근데 그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유사 용어는 채점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경쟁에서 밀리게 돼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수학 능력을 공부하듯이 고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할 때는 대충 때우지 말라는 겁니다. 대충. 그렇죠? 유사한 단어를 절대 쓰지 말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관례에 해당하는 가장 정확한 적확한 단어만 쓰라는 겁니다. 알겠죠? 적확한 단어만. 그게 키워드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회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원리 원칙으로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 바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는 뭐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대부분이 성과 위주, 결과 위주로 돌아갔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그 사람을 높이 평가했다. 자, 한번 보세요.
결과 위주의 많은 게 사회 구조가 돌아갔다는 것은 우리가 작문 이론에서 뭐하고 같습니까? 바로 형식주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바로 뭐예요? 결과 위주의 가치를 절대시 여기니까 그 이론적 배경이 형식주의 교육이었다 이 말입니다. 형식주의. 알겠어요? 형식주의는 뭐를 탐구한다? 바로 뭐 지식의 결과를 찾는 거죠. 탐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형식주의는 뭐를 공부하는데 제일 좋다? 바로 지식입니다. 그렇죠? 지식.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못 살 때는 무지몽매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지몽매했어요. 세계 정보에도 어둡고, 그렇죠. 배운 게 없어가지고 뭐 새로운 걸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예요. 우리가 못 사니까 무조건 결과가 잘 살아야 된다. 과정에는 좀 부정적이 있더라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형식주의가 판을 쳤던 겁니다. 형식주의가. 그런데 이제 우리는 3만 불, 4만 불로 이제 넘어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한 어떻습니까? 지식은 이미 이제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사회 속에서는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제는 보편화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학교를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그렇잖아요. 검색 기능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그 지식을 누구나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더 이상 그 결과 지식은 바로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그래서 바로 선진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구성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구성주의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015년 교육과정을 배우기 때문에 구성주의 중에서도 무슨 구성주의? 바로 사회 구성주의, 대화 구성주의를 배운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대화 구성주의에서 교과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만 하더라도 인지 구성주의예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인지라는 건 개인의 바로 능력에 초점을 두고 측정하는 겁니다. 개인의. 그러면 지금 우리 교과는 전부 많은 거예요. 대화 구성주의에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혼자 설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집단과 토의와 토론에 의해서 바로 뭐하는 거예요? 지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진리를 탐색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잘 성격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성격이 바로 그래서 기초 공부를 오래 했다고 해서 절대로 이 시험은 바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 성격을 모르면 시험이 계속 패턴이 변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특히 우리나라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육과정을 측정하는 게 임용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임용시험. 알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부했다고 해서 절대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 교육과정의 성격을 모르면 이 시험 문제의 스타일을 모르기 때문에 흐름이나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지식은 다소 유리할 줄 모르지만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문학은. 알겠어요? 그 점을 문학은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그런데 우리는 바로 고전 문학은 말 그대로 갈래 이름이 고전입니다. 저는 법전자죠. 그렇죠? 법. 그건 고법이다. 문법처럼. 그러니까 법은 이미 바로 뭐하는 거예요? 규칙화되어 있다. 정형화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전문학이나 문법은 정형화되고 규범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에 가깝습니까? 지식에 가깝습니다. 절대지식이에요. 알겠죠? 절대지식. 그러니까 이 고전문학은 암기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문법처럼 절대적으로 암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현대문학 공부하는 거하고 또 고전문학 공부하는 거 또 다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운 거는 전부 현대문학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고전문학은 옛날 수능하듯이 그냥 외우면 됩니다. 문법 공부하듯이. 그렇잖아요. 외우면 되는데 현대문학은 그게 어렵습니다. 현대문학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외우는데 어떻게 외운다? 아까 말해서 독서니까 그런 많은 게 유형별로 외우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바로 문학은 뭐로 외운다? 목적과 유형별로 외우는 게 아니라 독서는 장문은. 근데 이게는 갈래별로 외우는 겁니다. 갈래별로 외운다 이 말입니다. 갈래별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갈래가 머릿속에 돼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고전 문학은 어떻습니까? 아주 고맙게도 많은 게
문학은 문화산물이기 때문에 지나간 걸 배우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적인 흐름과 그렇죠. 왕조의 흐름과 갈래가 일치합니다. 그렇죠. 왕조의 흐름과 갈래가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고전 문학을 배울 때 갈래의 성격을 잘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상투적으로 역사 공부하듯이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 갈래의 명칭은 바로 명칭은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명칭은 전부 주제죠. 주제. 그 속에는 모든 주제와 성격과 방향이 다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왕조에 많은 거예요. 흐름이. 그러면 그 속에는 우리가 본질의 특성이 바로 가치가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문화가 들어있고, 삶의 모습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삶의 모습이. 그 문학 작품 속에는 문화산물이니까. 그 다음에 총체적인 삶의 모습이 들어있으니까. 언어예술이니까. 가치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의 본질을 외우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 문학의 본질을 외워야 하는 거예요. 논술에 뭐를 잘할 수 있다? 서론 작성이 쉽다 그랬습니다. 알겠어요? 문학의 서론 작성이 쉽다. 작년에 교과가 논술 나왔다고 해서 논술이 교과 나온다는 것은 건물입니다. 알겠어요? 절대적으로 문학. 그럼 작년에 교과가 나왔지만 그건 논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서술형 3개 묶어 놓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결론 없고 서론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논술 문제가 아니에요. 형태만 논술로 잡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논술의 기본은 문학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문학은 논술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서론, 결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서답형이나 이 논술이나 이 주관식의 채점 방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채점 방식. 그러면 채점에서 여러분이 조건이 딱 주어지면 조건만 가지고 일단은 전부 채점을 합니다. 4점 같으면 4개의 조건이 맞으면 일단은 하는 거예요. 뭐가 된다? 4점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점수는 표현법이나 맞춤법이나 그 다음 문장 구조나 그렇지. 이런 게 전부 마이너스 점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아무리 잘 쓰고 맞춤법이 아무리 잘 맞더라도 플러스 점수는 없어요. 알겠어요? 0점입니다. 0점. 그러니까 우리는 문장을 넘어 그다음 분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장 구조나 전개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법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완벽하게 쓰면은 0점입니다. 0점. 알겠어요? 0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게 거기에서 문장의 분량이 넘어간다든지 구조가 안 맞다든지 그치? 표현 자체가 이상하다든지 어법이 안 맞다든지 이러면 이제 마이너스 점수가 가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마이너스 점수. 조건만 일단 맞으면은 많은 게 4점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문장의 바로 표현 방법이 마이너스 점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야기했죠. 조건이 한 개 빠지면은 그렇죠. 4개 조건이 나오는데 1개 빠지면 3점이죠. 그렇지, 일단은. 그러면은 바로 조건이 1개 빠지면은 바로 우리가 완결된 좋은 글의 조건 중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완결성이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또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가 빠지면은 동시에 2점이 빠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2점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을 빠뜨리면은 표현 방법도 마이너스 점수가 동시에 가버린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 점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조건이 2개 빠져도 표현 점수는 마이너스 1점입니다. 마이너스 2점이 까지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표현 점수는 우리가 4점, 서술형의 4점 같으면은 최악이 되면은 마이너스 2점까지 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건 2개 빠졌다고 해서 마이너스 2점까지 다 빠지는 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조건 2개 빠지면 2점에 마이너스 1점까지면 3점이 까지지. 그러면은 조건을 2개, 3개를 이제 쓰거나 2개를 쓰면은 그렇잖아요. 1점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점. 4점짜리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명심해야 돼. 그래서 자기 채점을 다시 해보면 작년 시험점 보면은 그렇죠. 나는 왜 1개밖에 빠지지 않았는데 점수가 떨어졌느냐. 그게 바로 표현 점수는 마이너스 점수입니다. 그래서 서론도 마찬가지예요. 논술의 서론도 많은 게 형식에 해당하고 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쓰면 0점. 거기서 요소가 빠지거나 나는 빠지면 마이너스 점수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에 주어진 작성 방법의 조건만 충실하면 일단은 완벽한 점수예요.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가기가 시작.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의 패턴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유형을. 그 다음에 또 시간을 이야기를 겸질해요. 그러면 한 문제당 보통 우리가 4점이기 때문에 많은 게 기본적으로 10분이 주어집니다. 알겠죠? 10분입니다. 알겠어요? 10분. 그러니까 10분이 넘으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알겠어요? 10분이 1초라도 오버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9월 달부터는 실전을 할 때는 8분에 맞췄습니다. 한 문제 쓰는데. 즉 분석해서 답안을 작성하는데 8분을 맞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8분을. 이거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시간을 오버돼도 좋으니까 일단은 뭐가 중요하다? 바로 조건입니다. 지식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식의 정확성을 바로 하는 거예요. 정교화 시키는데 7, 8월 달에 초점을 두라 이 말입니다. 일단은 뭘 한다? 바로 문제의 조건을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알겠죠? 조건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조건에 해당하는 가장 정확한 키워드, 지식이 뭔지를 떠올리는데 초점을 둬라. 그게 다소 느려도 괜찮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완성해서 빨리 답안을 쓰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정확한 조건을 파악해서 정확한 키워드를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라. 이게 이제 선생님이 7, 8월 달에 기획한 의도입니다. 알겠어요? 학습 목표예요. 학습 목표. 그렇게 해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면 그것을 이 책들을 통해서 다시 익히고, 소위 말해서 뭘 한다? 배경 지식은 이미 앞 단계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는 문제를 분석하고 푸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게 문제를 풀려면은 뭘 해야 된다? 이제 지금 쉽게 말하면 초고 쓰는 단계입니다. 알겠죠? 초고 쓰는 거예요. 초고를 쓰는 때 우리는 초고를 쓸 때 초고를 쓰는 내용이 안 맞으면 뭐를 수정합니까? 바로 내용 생성과 조직하기를 거예요. 바로 수정할 수 있죠. 그랬잖아요. 점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웠던 바로 배경 지식을 다시 그랬잖아. 구성하는 겁니다. 그걸 다시 정교화시켜서 다시 암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조직하기를. 그러니까 지금은 초고 쓰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쳐 쓰기를 가면 9, 10월 달에는 쉽게 말하는 고쳐 쓰기 단계입니다. 알겠죠? 수정 단계, 즉 완결한 글을, 좋은 완결 글을 이제 가는 고쳐 쓰기 단계가 되는 겁니다. 고쳐 쓰기 단계는 뭐를 하면 안 됩니까? 앞 단계 뭐를 이제 다시 하는 게 인지 전략, 상인지를 하면 안 돼. 내용 생성을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즉 2단계만 하라. 그래서 9, 10월 달에 갈 때는 배경 지식을 익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자면 9, 10월 달에 어떻습니까? 그 해설 자료나 배경 지식 자료집을 많이 줘가지고 익히라면 그건 건물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장문의 과정에서 우리 회기 과정이 안 맞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글을 고쳐 쓰는 거는 좋은 글을 완성할 때는 어느 단계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기 관계는 앞 2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2단계까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 6월 달에는 지식을 하는 단계에서요? 바로 정교하는 단계단 말이야. 쉽게 말해 정리하는 단계다 이 말이야. 요점 정리하는 단계. 그러면 그걸 조직하기 단계죠. 도표화시켜 정리하는 단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리하는 단계는 하는 거야? 우리 말 수 있어? 앞 단계에 뭐다? 내용 생성과 계획하기를 다시 회개할 수 있죠. 그렇잖아. 내가 수업 하는 거야. 방식 원래 공부 방망을 이렇게 잡았는데 다시 설계를 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회기 과정은 2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주면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선생님의 학습 방법은 바로 선생님이 그냥 하는 거야. 주묵국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우리가 이 교육 과정에 그랬잖아요. 독서와 작문이 바로 우리가 작문은 무슨 행위라 그랬어요? 첫 번째 특성이 문제 해결 행위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험 자체가 문제 해결 행위 아닙니까? 원래 합격한다 이 말입니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생기고 내용 생성을 어떻게 하고 있죠. 내용 생성의 배경 지식은 어떻게 익히고 그렇죠. 그걸 익힌 지식을 어떻게 그랬잖아요. 바로 뭐야? 조직화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교하느냐. 그러면 그런 배경 지식과 뭐를 할 때 바로 뭐야? 정교할 때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됩니까? 배경 지식을 생성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둔다? 주제죠. 과제죠. 과제. 그러면 그 주제 과제가 뭐가 됩니까? 원래 출제될 만한 거야. 가능성이 있는 분야죠. 그걸 측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용에 원래 합격한다 목적이잖아요. 그럼 목적이 정해졌으면 뭐가? 과제를 설정해야죠. 그렇죠? 과제. 그러면 내가 뭐다? 어떤 몇 점을 맞아서 합격한다? 어떤 문제에만 뭐가 나올 것이다? 과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제에 맞게끔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나온다면 나는 뭐를 익혀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 생성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잡다한 걸 익혔는데 그걸 다 한꺼번에 다 익히는 힘드니까 이놈을 뭐나 조직화한단 말이에요. 정교화해서만 익혀야만 한다. 조직하고 정교화 익히면 뭐가 쉽다? 자, 배웠잖아요. 뭐예요? 전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고 뭐한다? 활용하기가 편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정교화가 안 돼 있으면 뭐 하는 거야? 9, 10월 지금부터 우리가 지식을 뭐 하는데? 활용하는 데만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공부는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장문이 가르친 대로 하는 겁니다. 독서가 가르친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방식이 아니고 뭐냐 세계적인 석학들이 만들어 놓은 뭐냐 교수법입니다. 알겠죠? 교수법. 그 다음에 그 방법이 가장 좋다고 대한민국 국가가 많은 거야. 그 방법을 차용해서 우리 국민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국가 공무원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도하는 교수 방법을 완전히 체화시켜야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많은 게 교과 방식 그대로 선생님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업 진행의 성격을 뭐 이해하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뭐 저따구로 해, 뭐 저 이상해 이런데 뭐 지가 저따구로 산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랬잖아요. 지가 저따구로 공부하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표준으로 잡아놔놓고 국가가 정해진 방식을 많아 좀 저따구 정책을 이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국가 공무원이 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저따구로 살지 그냥 지멋대로 살지. 그 자유인으로 살지. 그렇잖아요. 국가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제도 속에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FM적인 사고와 방식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국가가 정해진 룰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창의적인 개성보다는 보편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의 틀을 먼저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지금 문학을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그 방식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방식을. 그러면은 선생님이 뭐를 외우라 할 땐 그걸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고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외워야 됩니까? 교과 내용책이 어떻게 되어 있어? 지식이죠. 지식을 일단 외워야 됩니다. 본질을 외워야 돼요. 본질을.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기능입니다. 기능. 그러면 그 기능은 어떻게 돼 있다? 모든 우리 교과가 어떻게 돼 있다? 단계, 과정별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단계, 과정별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과정을 외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따라서 뭐가 적용된다? 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 원리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전략입니다. 기능과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습은 목표 달성, 목표 지향적입니다. 우리 국어 교과는 전부 목표 지향적이에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략을 구사하라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우리 교육 과정입니다. 알겠죠? 전략 중심의 수업을 하라 이 말입니다. 전략 중심의. 그러면 그 전략을 많은 게 단계별로 적용하라 이 말입니다. 단계별로. 그러면 그 전략을 단계별로 적용을 하더라도 회기적으로 상황 맥락에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항상 많은 게 상황 맥락이라는 맥락과 목적이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상황. 그러면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을 기억을 해야 돼요. 상황 맥락에는 뭐가 있다? 그 5개 뭐예요?
목적, 과제, 주제, 유형, 독자, 매체. 맞나요? 이걸 머릿속에 이거는 만병통치약이죠. 그렇죠. 만병통치약이나 모든 전제 조건에 해당한다면 전제 조건. 이것이 전제가 깔려야 우리는 논리적인 학습이라는 것은 전제와 결론의 관계입니다. 알겠어요? 그 결론을 도출하려면 전제가 참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제가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주먹구구로식으로 우물쭈물하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교사는 가장 체계적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을 설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우리는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학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전 문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전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학은 무슨 공부다? 맥락 공부라 그랬죠. 문학은 맥락 공부입니다. 맥락 공부입니다. 맥락 수업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맥락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잘 알잖아요. 뭐예요? 바로 어떻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우리는 고전 문학이니까 문학은 전부 문화산물이죠. 문화는 바로 뭐야? 축척성을 지닌다 이 말입니다. 영속성을 지닌다. 그러니까 바로 뭐야? 문학 뭐가? 사적 맥락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문학은 전 시대의 문학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알파가 붙어서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계속. 그래서 앞으로 문학은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문화가 발전하듯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전 문학은 이거는 소위 문학사니까 바로 통시적인 고찰이 되겠죠. 역량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역량관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역량관계는 문학사전은 내적인 역량관계가 있고 내적인 요소가 있고 외적인 요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잘 보세요. 금오신화를 배운다, 향가를 배운다, 가전체를 배운다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금오신화라는 소설을 배우면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내적인 뭐예요? 설화에서부터 내려오는 요소가 있고 서구에서 많은 거야. 중국에서 들어온 전등신화라는 요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전을 배운다, 내적인 요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설화에서 폐간에서 가전으로 간 요소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바로 뭐예요? 가전이 들어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 맞는 새로운 문화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이라는 지금 천국이 돼 있고 우리나라 세계적인 라면이 그렇죠. 한국이 돼 있지만 뭐다? 우리 옛날부터 뭐예요? 라면과 비슷한 국수 문화가 누들 문화가 쭉 있다. 우리나라만의 말이겠지.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일본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랬잖아. 들어온 라면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독특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라면 문화가 생긴 겁니다. 아직 일본은 라면 문화가 있지만 그건 생라면에 위주로 가고 있고 그랬잖아. 우리는 건조해서 그랬잖아. 인스턴트로 상품화 시켰는데 우리는 유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맛을 하는 데는 일본이 뭐 절대적이지만 그렇잖아요. 거기는 장인 위주로 그렇잖아요. 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라면이 많아. 맛이 다르고 많아. 그렇지. 레시피가 다르고 아주 다양성을 존중하면 우리는 뭐예요? 획일적인 그렇지.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그렇잖아. 인스턴트 쪽으로 해서 세계 주름을 잡고 있단 말이야.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나라만의 독특한 뭐를 만들어낸다?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문화,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래? 문학에서 뭐라 그래? 그래, 유형이 아니고 갈래라 그런다며. 장르라 그런다며. 장르.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학은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쉽게 우리는 시대적으로 돼 있단 말이야. 시대적으로. 그렇죠. 고전 문학은 왕조와 같단 말이에요. 왕조. 그 왕조에서 향유했던 문화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현대문학으로 오면 뭐가 됩니까? 바로 뭐거든? 사조와 관계된다는 거죠. 사조. 시대와 관계된. 10년 단위로 우리는, 그래서 학교 교육이니까 10년 단위로 끊어놓고, 현대문학은. 고전문학은 왕조별로 끊어놨단 말이에요.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틀이.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먼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갈래는 문화산물이니까 그 당시에 문화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 문화 속에는 뭐가 있다? 바로 사회적인 문화도 있고, 그렇지. 사상적 문화도 있고, 그렇잖아요. 생활 문화도 있습니다. 그게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 형태 쪽에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뭐예요? 사회 뭐예요? 아까 뭐예요? 문화적 맥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회 문화적 맥락.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잘하는 문학사적 맥락은 뭐가 됩니까? 쉽게 말해서 독서에서 말하는 뭐가 되나? 독서는 글의 목적과 유형에 따라 뭐가 정해져 있다? 담화관습이 정해져 있는데 그 담화관습 중에 하나가 바로 뭐 하는 거야? 형식 스키마입니다. 구조죠. 구조와 뭐 하는 거야? 전개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전개 방식. 이게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학도 뭐가 정해져 있어요? 이 뭐야? 갈래볼래 F부터 쭉 내려오는 바로 뭐야? 구조가 정해져 있다 이 말. 구조. 지금 이제 그러면 그 구조의 근원이 되는 게 이제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전 문학은 고전 운문은 바로 뭐예요? 완성한 틀이 뭐가 됩니까? 시조입니다. 그렇지? 시조. 그러니까 고전 운문은 시조입니다. 시조. 그러니까 고전 문학의 꽃은 조선시대입니다. 완성 시기가. 알겠죠? 그러면 조선시대에 성립된 문화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화가 형성되기까지 흘러내려온 게 있다. 문학사적으로. 그러면 그 시조는 그랬잖아요. 모든 운문 문학은 민요가 기본이다 이 말입니다. 민요. 그러면 민요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다? 형식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형식 구조. 그러면 이 형식 구조가 뭐예요? 그 시대적 많은 게 사회 문화적 맥락을 만나서 새로운 뭐가 갈래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갈래 형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갈래 형식이 달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세요. 똑같은 뭐가 된다? 정보 전달의 거리더라도 뭐에 따라서 자, 정보 전달의 거리다. 이거는 바로 우리 갈래로 치면 뭐야? 사분류법입니다.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정보 전달이라는 목적 아래는 또 뭐야? 거래 유형, 소갈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소갈래. 그게 바로 설명문이냐, 뭐야? 기사문이냐, 정기문이냐, 보고문이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뭐가 틀려요? 또 뭐가 다릅니까? 전개 방식이 구조가 다르다 이 말은 구조. 그러면 설명문이라는 전체 3단 구조는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지만은 그랬잖아. 설명문이냐 기사문이냐 보고문이냐 정기문에 따라서 세부적인 구조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뭐야? 운문, 고전 운문이라는 고유한 틀은 가지고 있지만은 고대 가요냐, 한가냐, 고려 소교냐, 경기체가냐, 악장이냐, 시조냐, 민요냐, 그랬잖아요. 잡가냐, 가사냐, 따라서 뭐가 다르다? 구조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구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구조가 다르면은 자동적으로 뭐도 달라져 버립니까? 그 사회 문화를 반영하는 뭐야? 표현 방식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표현 방식도. 그러면은 설명문의 표현 방식이 다르고 정기문의 표현 방식이 다르고 기사문의 표현 방식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광고문의 표현 방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학은 전부 뭐에 안에서 있다? 독서입니다. 알겠죠? 독서. 그러니까 독서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글이라고 하고 그것을 화법으로 가면 담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학으로 오면은 바로 뭐야? 작품이 되는 겁니다. 용어가 틀릴 뿐이에요. 알겠어요? 텍스트는 같은데 텍스트는 읽기 자료, 텍스트는 같은데 그게 이름이 다르다. 왜? 갈래가 달라졌으니까. 분류 기준이 달라졌으니까. 그 기능을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키워드가 틀려지지 않습니다. 키워드가. 그걸 이제,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 틀만 익히면은 아주 쉬워요. 그 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무슨 공부를 합니까? 이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이 배우는 작품을 보다 더 정확하게 그랬잖아. 보다 더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랬잖아. 자신의 그 작품에 대한 관점을 명료하게 정립하기 위해서 무슨 맥락 수업이 필요해요? 그랬죠. 바로 뭐예요?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요것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독서로 치면 사실적 독해입니다. 사실적 독해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많은 거야. 관점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바로 뭐야? 추론적 독해가 됩니다. 일종의.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는 반영론적 작품입니다. 알겠죠? 반영론적 작품. 알겠어요? 그러면 요거는 내재적 관점으로 작품을 보는 거고, 요거는 뭐야? 반영론적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만화, 상호 텍스트를 서로 뭐야? 복합적으로 이제 뭐야?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비교를 통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상호 텍스트 학습하면 두 가지 효능이 있잖아요. 뭐예요? 여기는 작품이 되겠죠. 작품의 안에 있는 요소, 대상이나 요소를 보다 더 뭐예요? 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됐어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자신의 관점을 정립할 수 있다. 논리성을 정립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정립할 수 있다. 됐죠? 그걸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다 이제 이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바로 작품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고전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를 선생님 공략법 가르쳐 줬잖아요. 첫 번째 뭐를 통해서 배웁니까? 작품이, 고전문학은 전부 다 문학은 작품 제목을 적어준다. 출제에. 그렇죠. 출제에 제목을 적어준다. 작가와 제목을 적어줍니다. 안 적어줄 때도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작가와 제목을 적어준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뭘 기억해야 된다? 바로 갈래와 뭐를 향유계층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향유계층. 그러니까 고전문학은 글자 그대로 무슨 사회입니까? 봉건주의, 우리 조선을 초점을 둡니다. 알겠어요? 봉건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계층이 정해져 있다. 계층이 정해져 있으니까 계층별로 뭐가 달랐다? 문화가 다르다는 겁니다. 문화가. 그렇죠? 계층별로 그들이 추구하는 문화가,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층별로 가치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갈래도 다르다는 겁니다. 갈래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대에 바로 향유계층을 잘 알아야 됩니다. 향유계층. 자, 문학은 이제 우리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또 갑시다. 문학은 본질로 가면 바로 아까 했죠. 아까 첫째 문학은 무슨 예술이다? 언어 예술이다. 맞아요? 문학은 또 뭐다? 문화산물이다. 문학은 바로 또 뭐다? 바로 총체적인 삶의 모습이다. 총체적인 바로 삶의 모습이 되어 있다. 그렇죠. 투영되어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는 가치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문화상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다양한 사람의 모습이 들어있으니까 간접 체험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문학은 여기서는 문학의 이제 여기는 일종의 가치입니다. 문학의 효용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문학의 가치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학은 그 다음에 이 가치 교육을 배우면서 문학은 감수성과 바로 하는 거야. 상상력을 이제 우리는 교육을 한다 이 말입니다. 문학은 바로 가치 중에는 무슨 가치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 가치가 있지만은 심미적 가치가 제일, 문학은 아까 이야기했죠. 독서 목적 중에 어디에 해당해요? 정서 표현입니다. 정서. 알겠어요? 사실이 아니고 정서다. 관계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정서입니다. 정서. 그러니까 바로 정서니까 많은 거에 뭐다? 심미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심미적 정서교육입니다. 정서교육. 사실교육이 아니고 정보교육이 아니고 관계교육이 아니고 문학은. 그러니까 국어 안에는 그래서 다양한 가치 교육이 들어있는데 정보 전달이나 주장하는 것은 지식 공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데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식. 알겠어요? 그래서 목적이 4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혼자 살 수 없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상호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글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먹고 살고 관계를 맺고 살지만은 또 뭐야? 자신의 내면이 풍요로워야 돼요. 내면이. 정신적으로 삶이 고양돼야 됩니다. 즉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가치를 중시하고 그렇잖아요. 고등동물로서의만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고등동물로서의 가치를 살아가는 데는 바로 뭐다? 바로 뭐예요? 문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학이 정신적으로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정신적으로. 그래서 구원을 하면은 그 가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4개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문학은 한 개를 똑 뗀 겁니다. 한 개를. 알겠죠? 독서와 작문은 바로 뭐야? 그 중에 어느 걸 똑 뗀 거예요. 주로 정보 전달과 주장 설득을 뗀 거고, 화법은 그 중에 어느 걸 딱 뗀 거예요. 사회적 뭐야? 상호 관계를 똑 뗀 겁니다. 그 유난히 그게 강해요. 다른 것도 있지만 문학은 그렇다고 정보 전달이 없느냐? 있잖아요. 지식이. 그래서 인지적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인지적 가치가. 근데 유독 많은가? 정서를 강조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거에 보면은. 그러면은 요것이 이제 우리는 그런데 이제 문학에만 원래 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에 해갑니까? 문학은 기본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요소. 글의 기본 요소는 뭐라 그랬어요? 자, 독서나 작문을 하려면 구성 요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글의 기본 요소는 뭐예요? 단어, 문장, 문단, 이겁니다. 그렇지? 글 안에는 구성 요소가 단어, 문장, 문단입니다. 그러니까 글이라면 무슨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주어입니다. 중심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그 중심어와 주어가 내포된 게 중심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 중심 문장이 들어있는 문단이 바로 중심 문단이 되는 겁니다. 중심 문단. 그거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쉽게 말해서 주제 파악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뭐가 돼 있다? 내용과 뭐를 알아야 됩니까? 형식과 뭐를 표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편의 글이나 한 편의 작품 속에는 이 3개가 뭐로 돼 있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 말입니다. 유기적으로. 그래서 문학의 본질에 보면은 뭐야? 문학은 형식과 내용의 복합 구조물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지금 공부를 하는 거는 뭐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거니까. 이게 바로 가치 공부니까. 이게 바로 문학의 효용성이니까.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의 의도고 가치이기 때문에 관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추상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념화. 알겠죠? 특히 문학은 비유와 상징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찾기가 쉽지 않아요. 알겠죠? 이거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주관적이다, 관념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주관적이고 관념적이니까 뭐한다?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고 전파하고 알려면 주관이 아닌 객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객관. 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틀이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다마, 즉 형식스키마입니다. 형식스키마. 그러면 그런 뭐를 가지고 있다? 고유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문학은 갈래마다 많은 거야.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소설에서는 서사 구조라고, 시에서는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구조가 있다면, 그러면 그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미 틀이 완성되어 있으면 그 갈래가 공존하는 이상은 그 구조는 변하지 않아요. 그 갈래가 없어지면 그 구조도 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현대문학은 아직까지도 서정, 서사, 겉갈래, 교술갈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구조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현대사회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향가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악장 시대에 살거나 소교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악장이나 향가나 소교 형식은 없는 겁니다. 지금 알겠어요? 그러면 그 갈래가 존재를 하면은 지금 그 형식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이 형식은 불변이에요. 이 형식은. 그러면은 시대마다 사람마다 형식은 똑같으네. 여러분 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몸 구조는 똑같아요. 형식은 똑같아요. 그러면 뭐로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사람의 개성이나 매력을 발산하려면 뭐를 바꿔야 됩니까? 이거밖에 바꾸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거밖에.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문학이 오면 이제 문체가 되는 겁니다. 표현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방법 문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뭐가 드러난다? 개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개성. 알겠죠? 그러니까 문학은 기본적인 이거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걸 계속 달리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많은 거에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이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가마다 많은 거예요. 계속 바꾸어가면서 요거를 공통된 내용은 똑같은데 이걸 계속 바꿉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바꾸는데 이것은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놈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학을 공부를 할 때는 기본적인 바뀌지 않는 걸 먼저 공부합니다. 항상 공부는 적은 것부터 공부합니다. 알겠죠? 불변적인 것부터 공부합니다. 보편적인 것부터 먼저 공부합니다. 하고 계속 가변적인 것, 다양한 것, 특수한 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기본에. 그걸 먼저 명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고전 운문부터 갑니다. 고전 문학, 이제 갈래별로 체계화시키라 그랬죠. 자, 고전 문학 안에는 이제 우리 한 시대 고전 문학이라는 갈래가 있습니다. 상위 갈래입니다. 그렇죠? 더 위에는 문학이겠죠. 문학이라는 상위 갈래는 시대별로 분류를. 그러면 딱 분류를 하면 종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뭐든지. 이게 이제 도표입니다. 개념 구조도요. 도표가 딱 나오면 무조건 딱 하는 순간 분류 기준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고전 딱 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뭐가? 시대입니다. 기준이.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알겠죠? 고전하는 순간 분류 기준이 시대입니다. 시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어디가 되면 딱 그러면 이제 역사 공부처럼 그 이상은 알 필요가 없지만 딱 뜨는 가보경장 이후를 그렇지? 근대, 그 전을 고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근대와 현대를 묶어서 이제 현대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사에도 고대사가 있고 근대사, 근현대사 이렇게 하잖아요. 국사 자격증 다 땄지? 그렇지. 그게 국사를 잘 알면은 문학이 쉬워요. 근데 국사를 다 통과했는데 그렇잖아요. 이 문학이 허블럭거리는 게 국사 따로, 문학 따로, 그렇죠. 교과 따로, 문법 따로 맨날 따로 국밥처럼 하니까 그래요. 문학의 유기성을 많은 거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에 유기적인, 이게 문학은 복합구조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에 시너지 효과가 생겨요. 시너지 효과가. 그렇지 않으면 많은 거야. 남 한 개 할 때 자기는 많은 거야. 몇 개 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한 개 하면 남은 10개, 20개를 하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로. 유기성을 띠면. 그러면은 같은 시간을 공부를 하도록 효율성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교수학습 방법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교수학습 방법이, 전략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전략이. 그걸 이제 먼저 첫 시간이니까 지금 그 틀을 먼저 공부합니다. 이게 돼 있는지 점검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문학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 고전문학도 이제 고전문학하고 전부 이제 지금 분류는 좀 시기죠. 그죠? 그러면 고전 만화 안에 또 많은 거예요. 이제 또 분류가 나눕니다. 고전, 운문, 고전, 산문.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은 거예요. 장르별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길입니다. 고전 운문은 운문이죠. 고전 산문 산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류 기준이 뭐야? 길입니다. 길이. 짧은 거, 긴 거, 그렇지. 그 다음 또 고전 운문 안에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게 민요, 고대가요, 향가, 고래가요. 고래가요 안에는 이제 넓은 의미가 좁은 의미가 있죠. 그렇잖아요. 향각의 고래가요, 고래 소교, 경기체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시조, 악장, 그 다음에 뭐야? 시조, 뭐 하는 게 가사, 잡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거 지금 우리가 읊은 것은 뭐예요? 시대별이죠. 시대별, 갈래별 명칭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걸 이름을 또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됐죠? 이것을 이제 문법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체계적.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딱 하면 뭐가 된다? 이제 갈래를 했으니까 고대가요, 민요, 향각을 나왔으면 뭐가 된다?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정의, 특성, 유형, 예문. 맞나요? 외울 때는 뭐하나? 위계화되어 있고 뭐야? 요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 배경 지식이 쌤이 말한 대로 외우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세요. 자, 다시 한번 소갈래로 간단 말입니다. 뭐든지 딱 갈래 나오면 분류 기준부터 먼저 챙깁니다. 분류 기준이 중복되면 분류가 잘못된 거죠. 그럼 분류를 설명 방법 분류를 잘 알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구분, 그렇잖아요. 분석,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설명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개념. 고전 운문은 고전 운문, 고전 산문 산문, 뭐든지 개념. 그 다음에 특징, 유형, 그 유형에 대한 예문. 알겠어요? 작품입니다. 그게 따다다닥 동시에 팍 돌려야 돼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생각하면 바로 밀리는 겁니다. 밀린다 이 말은. 여러분들은 아느냐 모르느냐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빨리 아느냐입니다. 빨리 알면서 누가 시험은 그거예요. 나 아는데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다 그런 사람 많아요.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대사회는 아는 놈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로 뭐 하는 거야? 신속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 다 지나고 나는데 골 넣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90분 안에 골 넣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90분 안에, 연장전 안에 골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연장 들으니까 2골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일본은 바로 뭐냐? 90분 안에 있으니까 딜이 뒤집어져. 그렇잖아요. 한머시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일본하고 영원한 그렇잖아요. 앙숙입니다. 라이벌입니다. 그렇죠? 떨어지고 뭐 좋은 박수 치고 그렇잖아요. 우리하고 뭐 난리를 치고 그렇잖아요. 축배를 들고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은 다 그래요. 여러분도 보면은 그 다 그렇습니다. 자기하고 제일 친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많아. 원수입니다. 배가 아파요. 알겠어요? 여러분도 제일 가까이 있고 제일 친한 사람이 그렇죠? 축하해 하지만 속이 제일 쓰립니다. 합격되고 나고 그랬잖아. 떨어지고 나면은 바로 뭐 안 됐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싸. 그렇죠? 제일 기쁘다 이 말입니다. 제일 잘 아니까. 제일 아니까. 그러니까 애정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애정관계가. 애정관계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친하고 그런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애정이 그래서 서운하기도 하고 좋기도 한 감정이 기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멀리 있는 사람, 자기가 관계 있는 사람은 자기한테 그 사람이 아무리 성공, 아무리 절망적이도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그냥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니까 감정 개입이 없어진다 이 말. 감정 개입이. 그러면 이제 감정 개입이 없다는 건 무의미한 거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형태적으로. 그거는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내 삶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내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밉다, 그 사람이 고맙다 이런 감정 개입이 있다는 그 상대는 내 삶에 영향을 줍니다. 내 삶에. 알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감정이요. 그 사람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감정이 별로 없는 거는 내 삶에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보통 성공한 사람 막 떠벌리고 이야기하면 아무리 이야기하고 그 사람 부러워해도 내 삶이 아무리 그 사람이 내한테 밥 한 끼 안 사줍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내가 아무리 그 사람 실패하고 통쾌해도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내 삶에 그 사람이 나 영향을 아무도 안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많은 거예요. 믿고 좋아하고 감 있는 사람을 많은 거예요. 잘 대해야 됩니다. 내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바로 많아. 당연히 잘 대해주니까 뭐 좋겠죠, 그지? 그러니까 믿고 속 아프고 속 썩이는 사람도 잘 대해줘야 내 삶이 윤택해집니다. 내 삶에 풍파가 안 생깁니다. 알겠어요? 풍파가.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내 삶에 자꾸 태클을 건다면, 내가 자꾸 미워하면 사람이 오기가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많아. 싫은 사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싫은 사람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문학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싫은 사람한테 많아. 싫은 티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잖아요. 싫은 사람한테 당연히 싫은 걸 싫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감정이 상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배우기 위해서 문학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싫은 사람한테 많아. 욕하고 싶은 사람한테 있지. 반 죽이고 싶은 사람한테 안 죽이고 그렇잖아요. 죽이면 원수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자식들이 또 날 죽이려고 달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죽이고 뭐야? 그렇지. 욕으로서, 웃음으로써 죽인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는 뭐야? 해악과 풍자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전통의 말모.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원만한 인간관계, 대인관계. 그렇죠. 우리 처용이처럼, 처용이가 바보 병신이 아니고, 그렇지. 지 애인을 많은 겁탈을 하고 하는데도 그렇잖아요. 노래 부르고, 그렇지. 소금 부글부글 끓고 반 죽이고 싶겠죠. 쌍칼 들고 죽이고 싶겠죠. 그렇지만은 바로 많은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그렇잖아요. 자기를 달래는 겁니다. 자기를 노래 부른다는 자기를 달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자기 힘으로는 걔를 제압할 수 없는, 물론 물리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역신이 사회적으로 자기보다, 그렇지. 지금은 당장은 걔를 제압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주니까 못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도 물에 관직이 높은 사람은 내 새끼 반 죽이고 패고 싶대 팼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아버지나 그 사회적 지위에서 앞으로 내 삶에 뭐 한다? 그렇죠. 불이익이 올 걸 감당하니까 처용이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처용이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주술적이다, 그냥 백사 하나 붙이지 귀신이 잡기가 한다. 그런 공부를 하니까 문학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처용은 바로 많은 거예요. 그 역시는 처용보다 사회적 지위가 우월자입니다. 우월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장 자기가 많아. 여러분 애인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막 희롱해. 그러면 그거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약한 사람이 희롱하면 반죽이 펼 거 아니야. 근데 문신 이런 것들이 와가 그렇지. 이러면은 패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애인 놔두고 도망가든지 그렇잖아요. 비를 밀든지 이럴 거 아닙니까? 둘 중에 딱 그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잖아요. 반 죽였다고 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도망치고, 그래. 그러면 그 도망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처형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물리적 폭력자니까 바로 표시가 나지만은,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자니까 사회가 절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러면 이제 희정이처럼, 그렇지. 커피, 맥주, 그렇지. 하니까 그렇잖아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들고 방에 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많은 거예요. 그 말이 가는 겁니다.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지발로 방에 들고 들어갔으니까 자의적이 맞죠? 합의 맞잖아요. 강제적으로 방에 끌고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지발로 방문을 들고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많은 거야. 입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때 녹화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권력의 행포는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바로 처용가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그걸 이제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됐죠? 자, 이걸 먼저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지금 이제 이 프린트에 하는 거예요. 첫째 선생님 이제 프린트 잠깐 보고 쉬었다 합시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갈래론 이쪽에 있습니다. 그걸 이제 외웠죠. 그 다음에 이제 민요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배경 지식을 키워드로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갈래별로. 알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외우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점검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문제에다가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알겠죠? 문제. 이 문제를 보고 이 배경 지식을 떠올리는 겁니다. 배경 지식을. 앞에 있는 이 3쪽에 있는 배경 지식을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상황 맥락에 맞게끔, 작품의 조건에 맞게끔 재구성하는 겁니다. 알겠죠? 독서는 의미 구성이 재구성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뭐에 맞게끔, 맥락에 맞게끔 재구성합니다. 맥락은 바로 목적에 맞게끔, 주제에 맞게끔, 독자의 요구에 맞게끔 재구성하는 겁니다.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구성할 때는 바로 창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오독이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제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주제에 맞게끔. 그러니까 그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끔 재구성합니다. 그 재구성하는 답이 전부 3쪽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정답이 전부 이 한 장에 다 있습니다. 알겠어요? 작품을 따라다니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작품은 하나의 텍스트일 뿐입니다. 작품을 외우려고 달게 들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능하듯이 작품을 외우려고 달게 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작품은 그냥 하나의 예문일 뿐입니다. 예문. 시범을 보이는 예문일 뿐이에요. 시범을 보이는 예문. 그걸 이제 적용하는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뭐를 이제 돼 있는지 보세요. 지금 이 민요 딱이라면 뭐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해서 항류계청, 갈래니까 항류계청이니까 평민, 서민입니다. 민중이죠. 민요니까 민중의 노래입니다. 민중의 노래. 그러니까 그는 갈래 이름이 아니고 그는 계청 이름입니다. 민중의 노래예요. 요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노래를 요라 그럽니다. 요. 집단으로 부르니까. 요. 그렇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는 양반들의 노래를 가라 그런다. 사, 부 이런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가, 사. 그 다음 산문은 부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름마다 향유 계층이 정해져 있다. 고전문학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갈래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성을. 그러면 그 특성이 바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 하는 게 이제 향유 계층이 딱 정해지면은 뭐가 아까 문학은 뭐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내용, 형식, 표현이죠. 고전문학은 그 향유 계층이 정해지고 갈래가 딱 정해지면은 내용, 형식, 표현이 딱 관습화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외워야 됩니다. 그게 탁 떠올라 버려야 돼요. 이제 그게 탁 떠올라야 됩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백성의 노래니까 바로 내용이 뭐겠어요? 전부 민요니까 백성들의 삶의 생활의 정서가 들어있다. 생활 정서. 서정문화이니까 정서죠. 생활 정서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의 삶의 정서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삶의 정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전부 신문사회니까 그렇잖아요. 애환입니다. 그 다음에 노래의 유형이 그렇죠. 아까 갈래를 그랬죠. 유형이 바로 주로 노동요가 많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 쭉 있지만 백성들은 전부 노동이니까 노동요가 절대적입니다. 노동요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식과 표현이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사상도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나오니까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 딱 나오면 딱 두 개입니다. 정서와 태도입니다. 사람이니까 감정과 태도죠. 태도. 그거 찾는 겁니다. 거기 정서와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효용성, 가치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이 나오면은 전부 사람 이야기예요. 알겠죠? 아까 사람 이야기. 사람이니까 뭐한 거야? 정서와 태도를 찾습니다. 이제 운문에서는 정서와 태도를 찾는 거고, 산문에서는 서사문학이니까 갈등 해소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질, 그러면 그 갈래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지를 잘 봐. 그러니까 복잡하게 알지 마세요. 알겠죠? 외울 때는 복잡하면 안 됩니다. 아주 단순해야 돼요. 항상 외울 때는 바로 한자어, 명사어로 항상 공부를, 키워드를. 한 단어, 한 구로, 문장으로 떠올리면 안 됩니다. 단어 하나 아니면 구로. 그게 키워드입니다. 그것만 들어있으면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채점돼요. 이제 그 키워드가 없어서 채점이 안 되는 겁니다.
잡다하게 말로만 문장으로 떼올라 하지 마세요. 정곡을 찔러라 이 말입니다. 정곡. 두리뭉실하게 자꾸 그렇게 길지 마세요. 알겠죠? 딱 한마디로 선생님 뭐냐 이러면 한마디만 딱 하세요. 헛소리 하지 말고 하는 순간 내년 후에는 저거 후년 이래야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하면은 내년 1년 2년 3년 4년 그러면 막 하다가 또 멈출 거 아닙니까? 하면 2년 3년 4년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게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요. 공부는 막 충격요법이 와야 돼요. 하는 순간 아이고 2년 3년 그렇지. 그러면 다른 거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간이 안 생기면 계속 늘어져요. 막 변명이 길어집니다. 딱 물었는데 딱 많은 거예요. 그랬잖아요. 한마디입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우리 화법으로 치면 뭐예요? 경륜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무슨 경륜 중에? 대화 원리 중에 뭡니까? 협력의 원리 중에 뭐 하는 거예요? 양의 경륜을 어기면 안 됩니다. 질의 경륜을 어기면 안 됩니다. 관련성의 경륜을 어기면 안 돼요. 대화 원리 이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지. 몇 개?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딱 우리 교육과정의 해설서에는 뭐라 되어 있어요? 2개.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적절한 거리 유지. 그 다음 뭐 하나? 공손성의 원리 1이 되어 있죠. 그런데 뭐 하나? 심화돼서 공부할 때 몇 개? 넷. 맞아요?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적절한 거리 유지 원리, 순서 교두규칙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심화돼서 알아둘 걸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 단어가 탁 떠올라야 됩니다. 대화 이러면 기본적으로 원리입니다. 대화 규칙이에요. 대화 원리. 그러면 그게 탁 안 떠올렸다는 건 아까 이야기죠. 중요도가 많은 거예요. 구조화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나 시험 칠 때 굉장히 힘든다는 겁니다. 힘든다. 알겠어요? 탁 하는 순간 그게 뭐나 탁 도표가 탁 떠올라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걸 이제 공부를 지금 자꾸 점검하세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반복해서 해야 될지를 자기를 자꾸 점검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꾸 문학을 하면서 다른 걸 떠올릴 때 그게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아까 상호 텍스트입니다. 그렇지? 문학을 하면 모든 정신이 문학으로 되어 있으니까 빨리 떠오르지만 그 순간 다른 문법이나 이럴 때 탁 안 떠오른다는 건 지식이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교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걸 훈련을 잘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가끔 다른 교과를 자꾸 툭툭 던지는 이유가 그게 빨리빨리. 그러니까 문제는 종합 문제니까. 그렇죠. A형, B형은 뭐예요? 4개 과목이 다 들어있으니까. 동시에 그 지식이 떠올라야 되면 4개 과목의 지식이 동시에. 알겠죠? 그걸 여러분 훈련을 해라. 지금 그걸 하는 게 7, 8월입니다. 알겠어요? 그 훈련을 하는 게 7, 8월이에요. 그렇죠? 그 훈련을 빨리빨리 떠올리는 훈련입니다. 알겠죠? 떠올리는 훈련을 한다. 그럼 떠올리려면 뭐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전개해야 될까? 그걸 자꾸 보완하는 겁니다. 문제 많이 잘 푼다고 하는 게 문제 많이 풀라고 하지 마세요. 모의고사지면 그거 푸는 게 아닙니다. 당 푸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90, 11월 때 10주 동안만 죽 잡고 풉니다. 알겠죠? 그때 또 배경지 익힌 새끼 있어. 진짜 막 반죽이고 싶죠. 진짜 그런 건 많아요. 막 해설식 이만큼 두께 모 선생님들 좀 주는 거 있잖아요. 막 들고 와가 막 색하면 치고 앉아. 막 여기 막 이까지 끌어오르죠. 물론 뭐 하는 거야. 내 새끼가 그런 놈 가끔 있어요. 그 주워 와가지고 어떻게 가가지고. 남이 보면은 뭐야. 쾌재죠. 망하는 지름길이니까. 나의 행복이죠. 여러분의 행복이니까. 그거 보고 있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안에서 내가 그런 말 하지만 다른 친구 그러면 야 그거 참 좋다더라. 많이 봐라. 그렇지. 그걸 매주 봐라.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일도로 만들어요. 남의 고통은 나의 행복이네. 어차피 선의의 경쟁이잖아요. 엉뚱한데 힘 빼고 이끌 줘라 이 말입니다. 그거 백날 읽어보세요. 시험 답안이 못 씁니다. 아까 단계가 안 맞잖아요. 단계가. 그 단계는 지금 하라 여러분은. 알겠죠? 지금은 불인 주고 하잖아요. 지금이 필요해 말이야. 9, 10월 거짓 하지 말고. 그 애들은 전부 불안한 걸 그렇게 자꾸 막 책을 가지고 막 있으면 불안감을 잡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0.1점의 점수로 합격되는 거지 심리로 합격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험은. 그걸 생각하고 하죠. 됐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그걸 하고, 자, 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문제나 뒤에 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시간 한번 읽어보세요. 수고했습니다.